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비혼주의자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고민은 해보겠지만 전 제 부모님을 봐온 것 때문인지 결혼 생각이 아직까진 없어요. 전 이기적이고 희생적이지 못하고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해서요. 가족이 더 늘어나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상반되게 전 대가족 구성원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3대가 같이 살았죠. 그럼에도 제가 혼자 살이를 선호하는 건 그런 가족들의 생활이 온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엄마는 제 앞으로의 미래이기도 한 분인데 엄마가 가장 불행해 보이셨거든요. 그것도 저 때문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 하시는 게 손주 자랑, 손주 비교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꽤나 영특했는지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상을 타오거나 제주를 뽐내는 자리에서 뛰어나면 그렇게나 절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말도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게 배웠고 글도 빨리 익히고 글쓰기도 잘해서 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웅변 대회 같은 데서 상도 많이 받고 이쁜 아이 선발대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늘 1등을 했었죠. 운동도 잘해서 태권도 대회 같은 데서 상도 많이 타고 단도 빨리 땄어요. 뭐든 데려다만 놓으면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 친구분들에게 제 자랑을 하기 바쁘셨습니다. 못난 아빠와는 다르게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면서 말이죠. 그 어린 저를 앉혀두고는 우리 진아는 할머니 시키는 대로 잘할 거지. 네 애비처럼 끈기 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저 네 엄마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돼.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저 또한 그런 할머니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해가면서까지 노력을 했었고요. 속셈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시험에서 1등을 하려고 그 어린 나이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문제를 풀고 연필을 하도 쥐어서 손가락이 변형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1등을 해야 할머니가 칭찬을 해줄 테고 괜히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할 테니 말이죠.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고 어느 정도 제 머리가 커져가면서 저에게 인자하기 그지 없으셨던 할머니께서 굉장히 엄하고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였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적응도 힘들었고 처음 본 시험 성적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온 날 집에는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이 계셨죠. 성적 나온 건 어떻게 귀신같이 아셨는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진아야, 김씨네 손자는 2등 했다던데 우리 천재 손자는 몇 등인고? 당연한 듯 제가 1등인 줄 알고 대놓고 물어보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전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7등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뜸 오늘 저녁밥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성적이면 볼기짝을 몇 대씩 맞고 쫓겨났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적이 안 좋을 때면 늘 엄마를 또 걸고 넘어지셨어요. 멍청한 며느리가 멍청한 아이를 낳았다면서 말이죠. 반대로 제가 어릴 적 좋은 성적일 때는 아빠를 닮아 영특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말씀 신경 쓰지 않고 따로 제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그대로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할머니께 하소연을 하셨고 할머니는 너 닮아 멍청한 건데 무슨 할 말이 있냐면서 다그치셨어요. 그래서 전 그때마다 제 자신을 한탄하고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혼나지 않으시려면 내가 잘해야 하는구나.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멍청한 걸까 자책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서울대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하지만 명문대에 걸맞지 않게 현재는 카센터를 운영 중이십니다. 굉장히 한량 같은 분이신데 그런 아빠가 할머니 아들이라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엄마는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세요. 어찌 보면 학교는 아빠가 좋으실지는 몰라도 실속은 엄마가 더 있으신 거죠.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들의 손자들과 저를 늘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을 지경이었죠.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할머니 친구분들 손자는 하나같이 찐따였거든요. 전 그래도 성격도 좋고 공부가 부족할지는 몰라도 공부를 제외한 것에는 나름 재능이 많았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밝은 성격으로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친구도 많은 편이었지만 할머니의 친구분 손자들, 그 찐따들, 걔네들은 진짜 공부만 하는 융통성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애들이었어요. 아무도 놀아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애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가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자 그 찐따 중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걔한테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2병이 심하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 찐따 같은 게 날 가소롭게 쳐다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할머니 정말 최악이라고 소리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제 뒤로 엄마가 놀라서 쫓아오셨고요. 그 와중에 갈 곳은 없어서 집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 타며 슬픈 감정을 잡고 있는데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옆 그네에 앉으시고는 최대한 할머니에 대해서 좋게 포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결국은 할머니가 저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반항으로 엄마가 건넨 아이스크림을 땅에 처박아 버렸어요. 잘되라고 할머니가 그러는 게 말이 돼? 오늘 할머니 때문에 내 자존감 저 아이스크림처럼 땅에 떨어졌는데? 엄마는 엄마가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제게 다시 건넸습니다. 그럼 새 거 먹으면 된다면서 말이죠. 성인이 되면 절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며 조금만 견디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견디고 있는 건 엄마였다는 걸 말이죠. 전 엄마가 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다짐했어요. 그 찐따 같은 것들 내가 다 제껴버리겠다고 말이죠. 보란듯이 전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잠도 안 자고 간식 같은 것도 멀리 해가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제게 엄청 비싼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평소에 엄마 아빠께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거였어요. 전 할머니 욕할 때는 언제고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면서 자전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거봐라,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니 성적도 잘 나오고 원하는 것도 얻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할미 친구 손자들 다 꺾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신경도 안 쓰고 진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심하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무릎 인대를 수술해야 할 지경이어서 학교도 오래간 못 가고 그달 있었던 시험도 치지 못했어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 죽을까봐 제가 눈 뜨자마자 병원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크게 울었죠. 실신하실 때까지 말이죠. 그때 느꼈어요. 공부를 잘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건강한 게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거라고요. 엄마는 계속 살아서 다행이다 하시며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고 아빠도 고인 눈물을 돌아서서 닦아내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나가는 자전거만 봐도 심장이 떨리긴 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사고였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빨리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망쳤으니 어서 공부해서 1등 자리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조금 나아져서 앉을 수 있을 정도쯤 되니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그 정도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면서 어서 학교 가라고 하셨어요. 안 되면 휠체어라도 끌고 다니라고 말이죠.
억지로 절 침대에서 끌어내리시다가 제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수술 부위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붕대에서 피가 보이더니 뚝뚝 흘렀습니다. 뒤늦게 병실로 들어온 엄마가 너무 놀라서 바라봤고 전 그땐 무릎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악을 쓰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마구 달려와서는 할머니를 미친 사람 보듯 했었어요. 엄마는 할머니께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엄마께 네가 뭔데 내 손주를 보라 말라고 하냐면서 더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 덕에 입원 기간이 더 길어졌고요. 게다가 할머니는 저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공부도 어렵다면서 그 찐따 자식을 데려왔어요. 문병을 빙자한 희롱이었습니다. 그 자식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할머니 말은 또 참 잘 듣는지 진짜 재수 없었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제 옆에서 수학 문제를 읽어주는데 진짜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내며 말했어요. 야, 김민재, 우리 반 애들이 왜 다 너 싫어하는 줄 아냐? 너 그 잘난 척 그것 때문이야. 아픈 사람 옆에서 그러고 싶냐? 아니, 어떤 멍청이가 소설책도 아니고 수학 문제를 읽어주냐고. 짜증나니까 꺼져. 지금은 네가 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더 커서 내가 어른이 되면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해줄 거니까 나한테 잘해야 할걸? 이라면서 개소리를 참신하게 해대는데 할머니와 정말 똑같은 모습에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까지 동참하셔서는 이럴 때 민재 같은 애랑 친해져 놔야 같은 등급의 인생을 산다면서 민재에게 칭찬만 하셨어요. 둘 다 눈앞에서 사라졌음 싶었어요. 아참, 그리고 민재는 아직까지 절 상대해주고 있고 친구가 없어서 저한테 들러붙어 있어요. 제가 소개해준 프랑스 여자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프랑스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렇게 저의 중학교 시절은 할머니의 압박과 친해지기 싫은 할머니 친구 손자들에게 치여 흘러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할머니의 비교는 계속될 것 같았어요. 각자가 다른 고등학교로 흩어져도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은 손주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비교는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죠. 우리 애가 잘났냐, 너네 애가 잘났냐, 배틀이요. 전 할머니 기대대로 외고로 진학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다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엄마가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성적이 안 나오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딸은 엄마 닮는다는 할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긴 한 건지 전 엄마의 좋은 능력만을 타고났습니다. 외고도 결국은 엄마 덕분이었어요. 엄마는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와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좋았고요. 자연스럽게 불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불어 공부를 시켜주시기도 하셨고 말입니다. 그때에도 할머니의 쇳소리는 심했어요. 별로 경쟁력도 없고 돈 안 되는 말 배운다고요. 네 엄마 꼴 보고도 그 나라 말 배우고 싶냐면서 타박하셨고 그놈의 할머니 친구 손자들을 또 들먹이셨습니다. 걔네들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준비하느라 영어를 잘한다면서 말이죠. 할머니가 한참 잘못 알고 계셨어요. 불어를 알면 영어는 자동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따지기도 피곤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가 워낙 쟁쟁한 애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보니 등수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조금만 하면 따라잡기 쉬웠는데 독한 애들만 모여 있어서인지 아무리 밤을 새도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시험날에 일부러 학교에 안 가고 노래방에서 목이 쉴 때까지 노래만 부르다 집에 가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만 자서 엄마가 학교에 와야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맛있는 거 사줄까? 라면서 절 혼내기보다는 꼭 맛난 걸 사주고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올 수 있으니 편할 대로 하라고 말이죠. 전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하니 가수들도 쫓아다녔고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할머니 덕에 그 모든 걸 잃었지만요. 학교가 끝이 나고 절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데려다 줬는데
그 모습을 할머니가 보시고는 그 친구를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손녀를 괴롭히는 아이라면서요. 나쁜 애로 몰려서 괜히 경찰서도 가게 되고 그 남자아이는 연예인을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절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심지어 그 친구는 그 일이 있고 아예 전학을 가버렸어요. 참 슬픈 첫사랑의 추억이네요. 간간히 일일 드라마에 단역으로 그 친구가 보이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좋아했던 가수 성시경 테이프를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그런 사람들 널렸다면서 말이죠. 할머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요. 씨가 말랐다고요. 그렇게 의지할 곳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제 유일한 산소 호흡기는 엄마였어요. 몰래 다시 성시경 앨범을 사다 주기도 하시고 그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닥달하는 할머니께 그만하시라고 듣지도 않으실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 건 엄마이긴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은 일찍 잠들어 새벽에 깨어 거실로 나서는데 엄마 아빠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참기에는 어머님이 점점 더 심해지시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진아 요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머리도 막 빠지고 베갯입에 막. 그냥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 어때? 그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어머님을 어떻게 막을지 그거나 강구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 제 방에 가끔 들어가 보면 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다면서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고 아이가 안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슬프다고요. 아빠는 그저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투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습관적으로 제가 제 머리카락을 뜯어내고 있는지요. 엄마는 그렇게 작은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친구분 손자와 저를 비교하셨어요. 그만하라는 할머니 친구분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친구분 손자 성적표랑 제 성적표를 대어보면서 이건 어떻고 하셨어요. 전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손끝을 손톱으로 너무 뜯어서 피가 바닥에 투둑투둑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속사포 같은 잔소리에 손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귓가에서 삐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그 삐 소리를 없애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아야, 그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와 시골 동네에 와 있더군요. 엄마는 제 손을 보시고는 바로 짐가방을 싸서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보시는 눈앞에서 말이에요. 전 못 느꼈지만 그때 제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 그때까지 생리를 안 했어요. 엄마가 몇 번씩 제 서랍을 확인하셨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많이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월세집을 구하시고는 닥치는 대로 필요한 가구나 물건을 사셨어요. 그때도 제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전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면 그때 엄마와 따로 나와서 살았던 옥천 그곳에서의 1년이었어요. 엄마는 2달 정도 제 학교 정리와 그 작은 집 정리를 하시고는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저 책상에 앉아서만 일하시다가 저 하나 보고 그 고생을 하신 거죠. 할머니는 엄마가 소심하고 겁쟁이에 배포도 작고 성공 못할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아니었어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설거지로 시작하신 그 식당에서 주방장까지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와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가신 것만 봐도 그랬습니다. 엄마의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저의 손끝은 모두 아물었고 초경을 그 옥천 집에서 맞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마당에 핀 장미를 꺾어서 선물해 주었고 한참을 걸어 나가서 케이크도 사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무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옥천에 있던 그 1년간 저는 작았던 키가 10cm 이상 자라기도 했고요. 그렇게도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가 저 하나 때문에
핸드폰도 일부러 다 놓고 오셔서 아빠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아빠가 엄마와 둘이 살던 집에 찾아왔어요. 제 학교 때문에 알게 되신 것 같았어요. 보자마자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빠는 그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가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그런 것만 걱정하셨어요. 엄마는 다 필요 없고 저랑 죽을 때까지 둘이 살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아빠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몇 시간 안 지나서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도 하셨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아빠가 영영 못 찾아올까봐 싫다고 했어요. 제일 후회하는 말이에요. 그때 엄마 말대로 이사를 갔다면, 아빠를 영영 보지 않았다면 엄마가 지금 살아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싫다곤 하셨지만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쩌다 한 번씩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셨어요. 아빠가 혹시 왔나 하고 말이죠. 말은 안 하셨지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왔을 때 순간 미소 지어던 엄마 표정을 전엔 봤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의 1년이 지날 때쯤 엄마와의 단란한 행복이 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외할머니와 같이 말이죠. 외할머니께서는 부끄러운 듯 엄마를 때리시며 무슨 짓이냐 다그치셨고, 할머니는 위풍당당하게 저에게 빨리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1년간의 엄마와의 짧은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딱 저희 할머니에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 준비를 막 시작할 무렵 엄마는 명문대가 아니어도 좋으니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대학 때 딱 일주일 프랑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평생 살고 싶으셨다고요. 어쩌면 본인의 바람을 저에게 내비치신 거죠. 저 또한 거부감 없이 마냥 좋았습니다. 엄마와 자주 본 프랑스의 영화 속 풍경들이 너무 멋졌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자마자 극구 반대하셨어요. 친구 손자들이 서울대를 갈 거라고 말입니다. 프랑스의 명문대에 가봤자 할머니 친구분들은 서울대밖에 몰라서 이야기를 꺼내도 무시만 당할 거라면서 말이죠. 아빠처럼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러세요. 아빠가 기름때 묻히고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한테 아빠 서울대니까 무시하지 말라면서 아빠를 더 부끄럽게 만드시거든요. 할머니는 아빠가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나 말 잘 듣고 범생이인 아빠가 학교도 때려치고 차 고치는 일 한다니까 기절하셨답니다. 저도 아빠가 신기하기는 했어요. 괴짜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엄마는 할머니가 하도 서울대 하셔서 그때야 알았답니다. 아빠가 한마디도 대학교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할머니와는 반대로 아빠는 거추장스러운 어울리지 않는 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몰래 할머니 말에는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저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꼭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쯤이야 엄마가 다 막아주겠다면서요. 엄마가 정말 큰 방패로 보였습니다. 전 엄마의 뜻대로 프랑스에서 빵을 배울 수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물론 할머니께는 대학에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재수학원에 다닐 거라고 둘러댔죠. 엄마는 복직을 해서라도 제 학비를 꼬박꼬박 대주겠다고 하셨고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엄마가 본가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돈만 받으면서 마냥 공부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말이 트일 때쯤부터 빵집에서 알바도 하고 최대한 돈을 많이 아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제가 대학 공부를 1년 정도 앞두고 있을 즈음 난데없이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원래 제가 공부하는 내내 엄마에게만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빠는 다른 이야기 없이 엄마를 보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만 하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다음날 첫 비행편으로 바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절 반겼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공항에서 절 보며 웃던 그 표정 그대로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술만 들이키는 아버지와 절 보자마자 때리면서 이제야 정신 차리고 돌아왔냐는 할머니, 그리고 누군지도 모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제가 아는 사람은 엄마뿐인데 엄마만 없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이셨고 발견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내줬던 편지에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달이 지나면 그 알바 안 해도 된다고 말이죠. 엄마의 거액의 보험금이 고스란히 제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전 처음으로 아빠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쭈그려 앉아 술만 드시던 아버지는 절 보고 학교 이야기만 늘어놓으시는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드시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는 손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할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남 눈치 보고 비교만 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남의 자식이랑 비교해서 얻은 게 대체 뭐야? 진아 엄마 아픈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소병이 나서 그런 거라고. 진아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애 건드리지 마. 아빠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절 잡고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전 집을 뛰쳐나왔을 때의 엄마처럼요. 정신없던 저는 그제야 엄마가 떠올라 울었습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줄 엄마가 정말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아빠는 엄마 장례식 마치면 바로 파리로 돌아가라고 했고 가족이랑 연 끊고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 흘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엄마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아빠의 그 모습에 엄마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엄마와 집을 나와 옥천에서 살던 때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늘 잠자리에 일찍 들었는데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그때 들었던 아빠와의 만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길에 운전하던 차가 멈춰선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정비복을 입은 아빠가 다가와서는 고쳐줬다고요. 그리고 다 고쳤는데 더 손봐야 된다면서 일부러 차를 끌고 아빠의 정비소로 갔다고요. 너무 꼼수가 보였는데 아빠 얼굴에 묻은 검은 때가 귀여워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적어도 굶겨 죽이진 않겠구나 했다고 말이죠. 서로가 아무 배경도 보지 않고 만나셨던 겁니다. 엄마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할머니와 아빠는 서로 멀리 떨어져 걸었고 그 사이로 제가 걸었어요. 그리곤 할머니는 혼잣말 하듯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못 푼 소원 손주로 풀어보려다 며느리 죽인 년이 됐구나. 네 엄마랑 사고만 치지 않았어도 네 아빠가 서울대를 졸업했을 거고 판검사가 됐을 거다. 다 네 엄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네 엄마가 그렇게 간 거 업보다 내 아들 인생 망친 값인 거야. 그러게 저놈이 내 뜻대로만 했어도 내 한이 3대로 이어지진 않았을 거다. 전 할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무식하고 미련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쓰러지셨다가 겨우 깨어나신 외할머니에게 엄마의 숨겨졌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엄마가 꿈꾸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 엄마나 할머니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할머니가 그리도 다른 손주들과 비교를 하셨던 건 아빠가 할머니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서이고 전 엄마가 어릴 적 꿈꿨던 대로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결국 엄마도 절 할머니처럼 종용한 거라고 말입니다. 전 자연스레 흘러간 거였지만 어쩌면 엄마는 저에게 엄마의 꿈을 펼쳐준 거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 시절엔 외국 유학 엄두도 낼 수 없었으니 꿈을 접고 공무원을 선택했던 엄마, 그리고 엄마의 꿈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전 끝까지 엄마의 꿈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뻔뻔하게도 엄마의 목숨값으로 학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나 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 대가족인데 왜 엄마의 죽음 하나 막지 못했을까 원망뿐이었으니까요. 간간히 아빠의 돈이 입금되긴 했지만 쓰지 않았어요. 엄마는 돈 하던 가족을 모두 등지고 외국에서 살아가고 싶고 결혼 같은 건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늘 내가 행복한 쪽으로 결정을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아빠가 엄마의 제사에는 오라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전 망설일 거 없이 한국에 들어갔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사에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영혼에게도 권리가 있을 텐데 여기저기 떠돌고 싶지, 싫었던 집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제사가 웬 말이냐고요. 엄마가 만약 죽는다면 제사 말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프랑스에서 떠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사상 위에 엄마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빠는 뭐 하는 거냐고 절 말리셨고 전 액자에서 꺼내 사진을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절 보며 지엄마 닮은 미친 것이라고 욕하셨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본디 없이 자란 애를 닮아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겠죠. 제가 엄마 딸인데 닮은 거 맞고 그 닮은 게 어디 가겠어요? 그치만 엄마가 뭘 그렇게 버릇이 없고 본데 없이 자란 건가요? 아빠한테 못 푼 하늘 저한테 푸시려는 할머니가 제 눈엔 더 본데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건강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말이 다 맞다고 버릇없이 대답하고는 제 뒤로 들리는 할머니의 수많은 욕을 뒤집어 쓰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엄마를 모셔둔 납골 땅으로 향했죠. 프랑스로 돌아갈 때 엄마와 같이 가려고요. 납골 땅에서 엄마를 챙겨 공항으로 바로 가려는데 숨이 넘어갈 듯이 제 뒤를 따라온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진아야, 잠깐만. 그제야 아빠가 많이 늙으신 게 보였어요. 무릎을 팔로 짚으며 쩔뚝쩔뚝 제 눈앞까지 오셔서는 엄마의 유골함을 잡으시는 겁니다. 전 뺏어가려는 줄 알고 다시 낚아채서 뒤돌아섰는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결국 전 흐느끼며 울었어요. 진아야, 엄마 데려가도 좋은데 나도 작별 인사는 해야지. 아빠의 말에 다시 등을 돌려 바라보았고 아빠는 눈물 지으며 억지로 웃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앙 담은 채 울음을 꾹꾹 참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엄마의 유골함을 안은 채 말하셨어요. 진아 엄마 잘 가. 우리 신혼여행 프랑스로 가기로 했었잖아.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했어. 그리고 나한테 속은 척 와준 거 고마웠어. 그리고 엄마 모진 말에도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진아 얘기 안 해준 것도 고마웠고 진아 당신 친딸처럼 키워준 것도 고마워. 프랑스 가면 반드시 행복해야 돼. 잘 가라 명수가.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무릎인대 수술할 때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수혈이 필요했는데 간호사가 부모님께 혈액형을 묻는 와중에 내가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겠구나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나 엄마를 닮아서 무식하다는 할머니의 말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전 아빠도 닮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제가 모르는 친모를 닮은 거겠죠. 사실 무서워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내가 친딸이 아니냐고 묻는 순간 정말 엄마 딸이 아닌 게 될까 봐서요. 엄마의 유골함을 매만지며 아빠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엄마는 저만 낳아놓고 도망쳤다고요. 아빠가 서울대를 마저 졸업도 못하고 정비공을 하게 된 것도 친모 때문이었고 엄마의 차를 고쳐주려 정비소에 데려왔을 때 그곳에 있던 제가 엄마의 품에 안겨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내 엄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감싸주려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 시집 온 여자가 되었던 거죠.
할머니가 하도 아들 없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며 난리를 치셔서 할 수 없이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제가 엄마의 딸이 아닌 게 알려지면 제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여서 끝까지 입을 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재차 말하셨습니다. 전 아빠의 어떤 희한한 말에도 동요 없이 엄마의 유골함을 챙겨 바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고 싶다던 곳들을 돌아다니며 엄마의 뼛가루를 날려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엄마의 뼛가루는 꼭 신기루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퍼져갔어요. 꼭 저를 한 번 더 보고 떠나듯이 말입니다. 전 아직도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재작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한국에 한번 방문하고 줄곧 프랑스인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이성 친구고요. 동거 중이지만 아직도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시국이 지나가면 엄마와 단둘이 머물렀던 그 옥천 집으로 떠나볼 생각이에요. 그곳에서 작은 시골 빵집을 차려 살아갈까 합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가장 짙은 곳이니까요. 엄마, 난 엄마의 꿈대로 여전히 행복해. 그리고 계속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어. 아빠가 많이 늙으셔서 그나마 가까운 곳에라도 있으면 찾아오시기 쉬울 것 같아. 엄마가 옥천에 있을 때 한 번씩 마당에 나와서 아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게. 엄마도 한 번씩 들려줘. 사랑해. 그리고 늘 보고 싶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